반갑습니다. 오늘 RTC BLE를 활용하여 유선 UART를 무선 UART로 교체하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게 된 마이크로칩 한국지사의 노충만 선임입니다. 먼저 이번 클래스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요. 클래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무 환경에서 저희 마이크로칩의 이 BLE 모듈인 RN4870이라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오늘 클래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좀 설정을 했어요. 먼저 이제 BLE 프로토콜이나 이런 기타 이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식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BLE 모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약간 이제 실무에 관련된 쪽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하고 뭐 스마트폰 간의 통신이나 모듈하고 모듈 간의 통신,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진행될 실습 섹션에서 하나하나 또 같이 보시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아젠다는 보시는 것처럼 BLE 통신의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칩의 BLE 모듈인 RN4870이라는 제품의 기능과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들끼리 이제 뭐 페어링을 하고 커넥션을 맺어서 뭐 어떤 보안 설정에 관련된 동작을 하는 등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BLE 스펙에 명시된 어떤 퍼포먼스나 뭐 데이터 레이트, 그리고 스루풋은 대충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BLE 디바이스를 개발하실 때에 참고하실 만한,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MCU로 동작하는 뭐 기존 제품에 어떤 스마트폰이랑 연동할 수 있는 블루투스 제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도 연동을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도 헬스케어 제품이나 어떤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아니면 뭐 체중계, 스피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블루투스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블루투스 쪽은 계속해서 시장도 확대되고 기술도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주제인 BLE,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가장 먼저 오늘 저희가 알아볼 BLE, 그러니까 블루투스 4.0 이후 버전이죠. 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장점들이죠. 기존의 블루투스 클래식의 경우에는 MFI라고 하는 Made for iPad이라는 인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폰 제품을 충전하기 위한 그런 케이블에도 그런 것들이 다 칩이 들어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MFI 인증을 받아야 되고, 다른 액세서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받았어야 했는데, BLE가 되면서 이런 MFI 인증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액세서리를 개발한다든지 할 때에 훨씬 더 수월하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BLE에는 SPP라고 하는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능, 저희가 말하는 이제 트랜스페런트 UART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는데, 그 GATT 프로파일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LE가 여러 가지 무선 통신들 중에서 BLE는 근거리 통신에 속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또 소개해드릴 저희 마이크로칩의 RN4870 이 BLE 모듈은 실제로 측정을 했을 때에 라인 오브 사이트 조건에서 40m 이상 나오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숏 레인지 BLE가 최소 10에서 100m까지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충 이 정도 거리에 포함되는 통신이구나, 프로토콜이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클래스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BLE를 얘기할 때 이제 연결된 디바이스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역할을 기준으로 지칭을 하기도 하고요. 기능을 기준으로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롤이 센트럴, 페리퍼럴, 그리고 브로드캐스터, 옵저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센트럴과 이제 페리퍼럴이 하나의 쌍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브로드캐스터하고 옵저버가 하나의 쌍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쌍씩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쌍입니다. 이 보시는 그림처럼 이 센서로부터 해서 이 모듈이 값을 읽어서 이 값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된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스마트폰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이 연결이 시작되고 동작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스마트폰을 센트럴이라고도 하고 링크레이어에서는 뭐 마스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센트럴 요청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요 RN4870 모듈이 이제 페리퍼럴이 되는 거고요. 연결된 이제 그러니까 둘이 연결이 맺어진 다음에는 이 RN4870 모듈이 스마트폰에게 이 값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요청한 스마트폰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는 없지만 브로드캐스터하고 옵저버의 경우는 이 연결이 아니라 단방향으로 진행되는 통신을 하게 됩니다. 즉 연결 없는 통신이죠. 연결이 없다는 거는 페어링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터는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포함된 애드버타이징 패킷을 전송을 하고요. 옵저버는 이 브로드캐스터가 보내는 애드버타이징 패킷을 이제 스캔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로 이 브로드캐스터와 옵저버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비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비콘을 사용을 해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매장을 주로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건물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지금 마케팅 자료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애플에는 아이비콘이라는 게 또 있고요. 신호소라는 의미인데 비콘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저희 단말기가 이제 옵저버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한 쌍으로 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그리고 이렇게 센트럴 페리퍼럴 이 용어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 클래스 진행되면서 언급이 될 건데 뒤쪽에서도 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BLE의 패킷 포맷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블루투스 4.2, BT 4.2 기준의 포맷이고요. 4.0에서 이제 4.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페이로드를 20바이트에서 255바이트까지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면요. 패킷의 요맨 앞부분, 프리앰블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패킷을 받는 리시버가 패킷을 보낸 샌더와의 이 비트 동기화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요 뒤에 따라오는 요 액세스 어드레스 여기에서 LSB가 1이면 01010101이라고 여기에 써지는 거고 LSB가 0이면 10101010 이렇게 써지는 그런 필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액세스 어드레스 여기는 패킷이 어드버타이징을 하는 경우에 정해진 값을 보내게 돼 있어요. 약속된 값 8 에코 89B 에코 D6이라고 이 정해진 값을 이걸로 보내면 이제 얘는 애드버타이징 패킷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패킷일 경우에는 디바이스 두 개가 서로 이제 링크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을 링크 때마다 달라지는 랜덤 값을 넣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한 값이 들어가긴 하는데 완벽한 랜덤은 아니고 사실 하나의 비트가 6번 이상 연속되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몇 가지 조건, 대여섯 개 정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랜덤한 것을 데이터를 넣어서 보내게 되고요. 근데 그 제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링크 레이어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사용자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요 액세스 어드레스라고 써 있는 게 맥 어드레스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어지는 PDU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위한 PDU와 애드버타이징을 위한 PDU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다르게 존재를 하겠고요. 그래서 어떤 패킷이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필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애드버타이징을 할 때는 이제 연결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애드버타이징 패킷을 보내는 디바이스가 자신의 정보나 뭐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뭐 그런 파라미터들이나 그런 정보들을 이제 여기다가 실어서 보내게 되고, 연결이 맺어진 다음에는 커넥션 때는 이제 데이터를 위한 필드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는 RN4870 모듈이 데이터 랭스 익스텐션을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뭐 BM70, BM71 이렇게 되어 있어서 RN4870이랑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BM70하고 RN4870은 하드웨어는 동일하고요. 거기에 어떤 펌웨어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명칭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BM70과 RN4870은 같은 제품이다, 같은 프로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BM78과 RN4871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패킷 구조를 말씀드릴 때 애드버타이징이라는 것이 디바이스가 자기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다, 다른 디바이스에게 내 정보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애드버타이징 동작과 그리고 그것을 받는, 즉 스캐닝하는 동작을 그림으로 표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BLE 연결과 그다음에 애드버타이징은 BLE 프로토콜 스택 중에 하나인 GAP, 제너럴 액세스 프로파일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JP에 의해서 이 스캐닝과 애드버타이징이 관리가 되는데, 일단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BLE고요. 블루투스 클래식, BLE 이전 버전 블루투스 클래식은 채널이 총 79개가 있습니다. 79개의 채널을 이용해서 어드버타이징과 뭐 스캐닝과 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저희 BLE는 총 40개의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널 37, 38, 39 이렇게 3개의 채널만 애드버타이징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그만큼 적은 채널을 사용하고 이 채널만 스캐닝하고 여기에다가만 애드버타이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클래식에 비해서 전류 소모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뭐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림을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드버타이저가 이렇게 계속 37번에 애드버타이징, 38번에, 39번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애드버타이징을 하고 있고, 여기에 스캐너라고 되어 있는 이 디바이스는 이제 마찬가지로 37번을 스캔하고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38번 스캔하고 39번 스캔하고 이렇게 해서 애드버타이징과 스캐닝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자료를 예로 들면 페리퍼럴은 이제 20ms의 주기로, 20ms죠? 20ms의 주기로 애드버타이징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요 스캐너는 이제 주기는 50입니다. 50ms의 인터벌로 한 채널당 25ms씩 25, 25, 25 ms로 스캐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37번을 스캔하는 요 25ms 동안에 애드버타이저가 37번에 애드버타이징을 한 경우에는 여기가 오버랩이 딱 되었기 때문에 된 거고요. 이쪽도 38번을 하는 동안 38번 스캔하는 동안 38번에 애드버타이징이 들어왔고 19번에 하는 동안 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커넥션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은 모두 이제 설정이 가능한 그런 값들입니다. 구현하기 원하는 그 조건이나 어떤 달성하고자 하는 전류 소모량, 뭐 목표치가 있다면 이 값들을 조정을 해서 튜닝을 하셔서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애드버타이저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만 애드버타이징 하고 또 쉬고, 애드버타이징 하고 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스캔하고 또 긴 시간 동안 스캔하는 것보다 짧죠. 그래서 애드버타이저가 더 적은 양의 전류를 소모하게 됩니다. 스캐너에 비해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은 방금 전에 스캐닝과 애드버타이징이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이제 연결이 됐을 때 커넥션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마스터와 슬레이브, 뭐 센트럴과 페리퍼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 둘 간에는 이제 커넥션 인터벌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만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데이터가 요만큼 있으면 이렇게 남은 시간 동안은 라디오 아이들이라고 되는 거죠. 휴식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 보내고 나서 요 커넥션 인터벌 다음 인터벌이 돌아올 때까지는 수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류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커넥션 인터벌이 짧을수록 데이터를 교환하는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짧아지고요. 반대로 커넥션 인터벌이 길면 길수록 어, 라디오 아이들이 또 마찬가지로 길어지기 때문에 전류 소모는 좀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서로 좀 데이터의 양과 전송량과 전류 소모량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환경에 맞는 최적화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 지금 설명드릴 그림은요. 스마트폰하고 뭐 스마트워치라고 요건 그냥 이제 하나의 예죠.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간의 연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순서로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될 이 GATT나 뭐 GAP는 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번 그림을 따라가 보면 이 스마트워치는 지금 이제 브로드캐스터죠. 브로드캐스터로서 애드버타이징을 계속해서 브로드캐스트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여기 블루투스 스마트폰이 블루투스를 켭니다. 블루투스를 켜면 스캐닝을 시작을 하고요. 요 스캐닝을 시작을 하면 스마트워치가 보낸 애드버타이징을 수신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은 요 스캔 리퀘스트를 스마트워치에게 전송을 하고 스마트워치는 스캔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판스를 보내면서 페어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은 동기화를 위해서 커넥션 리퀘스트를 또 보내게 되고요. 그에 대한 에크를 다시 받으면서 연결하고 동기화까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제 연결이 완료가 된 후에 성사가 된 후에 롤이 여기 보시면 옵저버에서 커넥션 컴플리트 되고 여기 센트럴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워치는 브로드캐스터에서 페리퍼럴로 역할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스마트워치가 가진 서비스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커버 서비스라는 거를 보내서 요청을 하고요. 스마트워치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에게 다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스마트폰이 스마트워치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요 이후부터는 이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통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요 과정만 조금 이해하셔도 블루투스의 연결까지의 그 과정을 좀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